통상 비투하지 마라 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내년엔 또 코로나 리스크는 더 완화가 될 수도 있고, 뭐 풀린 돈들이 과연 어디로 또 갈 거냐. 돈은 저는 계속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 편입니다. 사실 지금 지수가 굉장히 올라온 게 네.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는데 네. 개인들이 다 받았다면서요? 그 네. 물량을. 개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자료 적어왔는데, 외국인이 3월 19일 이후로 15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순매도 15조 원. 그 다음에 개인 투자분들이 무려 26조 원. 거기에 고객 예탁금이 뭐 증가한 것까지 합치면 네. 사실 뭐 엄청난 매수를 하신 거죠. 개인 투자분들 그냥 러시라고 봐야죠, 그냥 진짜. 러시. 예. 근데 이게 그 개인분들이 이렇게 자기 돈으로 하신 분도 있지만 또 B2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역사적으로 B2가 가장 최대치 찍는다고 하던데 네. 이런 거는 뭐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투라는 게 네. 사실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면 뭐 물론 이제 주린이 분도 계시고 정말 경험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보실 텐데, 결국엔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문제 네.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정말 제 주변에도 이렇게 레버리지 쓰셔가지고 부를 이루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적재적소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초기에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초창기에 그냥 남들 다 비토한다고 따라했다가 깡통 나신 분도 꽤 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내가 어느 정도 그 스킬이 있어야죠. 마치 이제 게임으로 치면 내가 레벨 1에 뭐 진짜 주린인데, 네. 그 사실 비투를 하려면 제 생각엔 최소한 레벨 20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까지 봤을 때 네. 최대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레벨 1인 분들이 레벨 50, 60 막 따라한다고. 네. 장 좋으니까 거의 편승해서, 물론 장 좋을 때야 레벨 1도 먹겠지만 주가라는 건 변동성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리고 3월 같은 장이 누가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깡통 나신 분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사실은 비투를 하시는 건 저는 뭐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 우리가 통상 비투하지 마라 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하시라. 그건 뭐 나쁘지 않다. 왜냐면 대출이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불법도 그렇죠. 아니고 뭐 합법적인 거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시되, 다만 염두해 주실 거는 주린이 분들은 되도록이면 경험이 생길 때까지 하시고, 네. 그 다음 비투 하시는 분들도, 이게 비투는 내가 삼성전자 샀을 때 만약에 내가 내 돈으로 1,000만 원 샀을 때는 그냥 내가 10년, 20년 가져가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만기가 그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비투를 하는 순간 만기가 생겨요. 선물 옵션과 똑같은 거예요, 약간.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비투는 장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신용 만기가 3개월, 그 증권사에서 또 다르겠죠. 뭐 계속 연장해서 1년까지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3개월이니까 그 안에 승부를 보려면 결국엔 본인이 정말 잘 알고 이 3개월 안에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확신한 뭐 정보가 됐건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과 반대로 갈 때는 이게 그 비투라는 건 무자비하잖아요. 30%만 빠지면 내 원금 다 날아갑니다. 이게 30% 까지는 게 아니라 비투를 하는 순간 그 레버리지 풀로 쓰면 내 원금은 이제 0이 되거든요, 사실상. 이제 증권사에서 전화 오죠. 반대매매. 그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손절 라인도 잘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그런 능력이 되고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지만, 좀 주린이 분들은 조금 안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B2라면 사실 이 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에 이 빚을 어디서 네. 끌어오느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빚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대출이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을 통한 신용 대출이 있을 거고, 증권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증권사에서도 대출을 해요. 뭐 주담보 대출 같은 것도 네. 사실 있기도 하고. 주담보 대출. 네. 뭐 증권사라기보다 이제 뭐 제휴해서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네. 저희가 주로 해주는 건 이제 신용 대출이, 그러니까 주식 신용 대출이라고. 네. 주식 이제 투자하면 이제 주식 계좌 개설하고 신용 계좌, 이제 신용을 하겠다고 이제 먼저 동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목별로 다루죠.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정도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200, 300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게 룸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초우량 기업이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증거금을 뭐 20%까지도 해주거든요. 그러면 5배까지도 사실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량한 기업이니까 저희 증권사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고, 정말 부실하거나 회사가 좀 위험한 거는 증거금 100%라 그래가지고 아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못 사게.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종목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저희 증권회사는 대부분 다 그렇게 그 여러분들 계좌에 그 동의만 하시면 신용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해주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뉴스들 보셨겠지만
이걸 신용을 워낙 많이들 쓰시다 보니까 네. 증권사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자본 이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게 막힌 네. 증권사 몇 개, 두 군데 네. 정도 나왔더라고요. 막혔어요. 저희 회사도 지금 거의 다 찼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회사 그런 게 아니라 팝업 나갔는데 그걸 더 하고 싶으면 증권사가 증자를 해야 돼요. 자본금을 늘려야 돼요. 자본금 늘리면 할 수 있는데 증자하기 또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지금 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네. 아니 근데 사실 주식담보대출 이쪽 편이 제가 알기로 이자가 조금 더 높지 않나요? 외부에서 담보대출은 아마 예, 그죠. 외부에서 하는 거라서 네.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증권사들은 뭐냐면 신용대출은 네. 뭐냐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고객의 신용을 믿고 네. 해드리는 건데 서로 경쟁이 또 치열해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증권사마다 뭐 사실 매매하는데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쵸. 이름값만 있는 거, 브랜드 네임만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수수료 가지고 경쟁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수수료 요새 무료 수수료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는 수수료보다는 이 금리죠. 신용금리. 아. 신용금리가 예전에 막 10% 신용금리. 넘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네. 근데 지금 3%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음. 그런 한시적으로 해주는데 그런 한시적으로 뭐 2.9% 하면 그쪽으로 막 옮겨갑니다. 아. 그래서 금리 전쟁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네. 사실상 이 증권사 사이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주담대는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만 네. 이 증권사끼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출혈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금리 쪽에서는 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증권사 고객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사실. 서로 이렇게 금리를 낮춰주니까. 근데 또 네. 차장님이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 소속이잖아요. 네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좀 좋은 점. 저희 회사요? 네. 저희 회사- 짧은 광고. 저희 이런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저희 회사 일단 네. 장점은 저희 회사 HTS가 좀 아.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속도가 좀 빠릅니다. 네. 빠릿빠릿해요. 어. 정말 그거는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또 고객센터가 되게 친절해요. 아. 정말 친절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중소형사다 보니까 네. 저 정말 요즘에 제가 이제 3% 나가고 나니까 네.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있죠. 와서 이제 계좌 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희 회사를 잘 모르세요. 네?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야. 그렇죠. 왜냐면 아니 젊은 분들은 아세요. 이베스트 당연히 아는데 네. 검색도 해보시니까 나이가 이제 50, 60, 70대 되신 분들이 계좌 요새 많이 터주시는데 네. 전화해서 잘 물어보면 모르시죠. 염차장 보고 틉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셨대요. 그래서 진짜 저희 회사 홍보가 좀 부족하구나. 근데 야. 저희가 좀 중소형사라는 좀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네. 그래도 저희 회사만의 또 그런 이제 고객 서비스라든가 네. 이런 것들 또 저희가 계좌 트신 분들한테 지금 정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전화도 해서 감사 인사 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있으니까 네. 또 저한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네. 좋습니다. 네. 염 차장님에게 뭔가 도움 좀 받으신 것 같다면 이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 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저점 대비 코스피는 몇 프로 정도 상승한 거죠? 코스피가 한 50% 정도? 50에서 60% 정도 오른 걸로 기억하고 코스닥이 100% 넘었어요. 네. 코스닥은 그럼 이렇게 좀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죠. 뭐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변동성이 더 크고 네. 하다 보니까 또 개별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이제 연말 되면 항상 네.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3억 그 부분 때문에 항상 11월, 12월이 흔들리거든요.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왜냐면 또 연말로 갈수록 3억 원 만약에 결정되면 이건 뭐 충격파가 불가피하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근데 3억 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10억이잖아요. 10억으로 유지가 돼도 어쨌든 나오긴 나와요. 근데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도는 하겠죠. 네. 다행이다. 그래도 10억이면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항상 연말에 그런 변동성이 나오는 게 코스닥이 좀 특징이니까 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 코스닥 기업들이 좀 성장주예요. 그죠? 코스피는 가치주가 많잖아요. 그죠, 뭐 그죠, 그죠. 이게 금융도 있고 건설, 뭐 조선창 이거 다 가치주인데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들은 바이오 아니면 뭐 IT 뭐 이런 뭐 소프트웨어 엔터. 뭐 엔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되게 많죠. 근데 결국 이런 기업들은 금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네. 이 기업들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기업 가치를 다운시켜 버려요. 금리가 낮을 때보다. 저금리라는 건 그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금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하는 건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민감주들은 힘을 당연히 못 쓰겠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성장하는 이런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이 가치주에 비해서 너무나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게 성장을 하면 둘 다 그냥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쪽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여기 누워있고 병원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한쪽은 막 쌩쌩 달리니까 훨씬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더 높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게 이제 금리에 그래서 되게 민감한 건데 금리가 어쨌든 낮을수록 지금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 금리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금리 안 그럼 성장주들한테는 이게 판이 더 깔린 거예요, 사실은. 금리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정책 금리는 계속 제로로 가지만 중간중간 실질 금리는 막 움직여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10월 달에 백신이 한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10월 1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결과들이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정확하진 않지만 10월 중에 한두 번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백신이 성공하는 순간 일단 경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책 금리는 안 올려도 실질 금리가 일단 튀어버려요. 실제 그 국채 금리 같은 게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많이 가치 평가를 해줬던 이 성장주들은 한번 딱 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던 이제 가치주들 있죠. 가치주는 금리 오를 때 좋거든요. 이들이 한번 확.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건 일시적이라고는 봐요. 계속되진 않는다고 보는데 10월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코스닥한테 오히려 이게 좀 약간 불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코스피가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고 현대건설이 가고 현대중공, 뭐 한국조선해양, 은행주 이런 게 한 번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코스닥은 정말 4분기가 진짜 분수령 같긴 해요. 내년에 너무 좋은 건 저도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 마지막 100% 이상 올라온 코스닥이 마지막 좀 시험 때 10월, 11월 이렇게 놓여 있는 거 아닌가. 내년에 너무 좋을 것으로 보이세요? 내년엔 정말 내년에 아니 이런 이제 리스크들이 다 해소되면 내년엔 또 코로나 리스크는 더 완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리스크는 완화되고 이 풀린 돈들이 과연 어디로 또 갈 거냐. 돈은 전 계속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이 돈들이 결국엔 또 계속 성장하는 기업 쪽으로 계속 들어갈 거고 뭐 알아서 찾아가겠죠. 만약 B2나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라면 올해 장이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에 좀 올라갈 때 잘 탈 수 있겠네요. 이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뭘 봐도, 그러니까 딱 예를 들면 아까 엔터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있잖아요. 이거 몇 년 봐도 누가 봐도 성장할 게 눈에 딱딱 보이잖아요. 그런 산업들에서 좀 뭔가 좀 회사가 부실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당연히 장기 투자해야죠. 뭔가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꺾였거나 회사가 내가 생각한 방향이랑 반대로 간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JYP가 뭐 우리가 생각한 그림대로 이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뭐 니주가 흥행을 실패한다거나 트와이스가 정말 뭐 안 된다거나 이러면 또 그때 가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잘 간다면 팔 이유는 없어요. 그런 주주분들은 끝까지 가야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주가 그 JYP가 옛날에 4,000원 하던 주가가 4만 원까지 거의 갔었잖아요. 10배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이 회사 그냥 20% 먹었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분들하고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나는 이 회사 한번 트와이스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하신 분들하고는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의 이게 종교라고 하긴 그런데 신앙심도 좀 같은 그 믿음은 좀 있어야 돼요. 왜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 그러시죠. 맞아요. 저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 먹어요. 테슬라 솔직히 그냥 가치 평가하면 그거 어떻게 사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비싼 거. 앨런 형님 믿습니다. 네. 근데 약간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체크하실 건 테슬라만 해도 진짜 전기차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팔리는지 이게 잘 되는지 업데이트는 계속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기스가 나면 약간 줄이시는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런 성장주 같은 기업은 내가 생각한 스토리대로 가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엔 전 성공한다고 보고 반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성장주 말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렇게 아까 이제 금리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철강이나 조선이나 화학 같은 것도 좋아질 수는 있어요.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정유가 대표적이잖아요. 정유주주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브리티시 페트롤럼이라는 이제 영국의 세계 2위 정유회사도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석유 수요는 작년에 끝났다. 작년이 최고점이었다. 이야. 요새 보면 S-오일 뭐 정유사도 주가 계속 빠지는데 석유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이런 뭐 어떤 유가 급등하든지 이벤트가 생기면 올라가는데 이런 기업을 가지고 내가 한 몇 년 이 바닥에서 옛날 생각하고 옛날 차화정 장세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묻어두면 두세 배 먹겠지. 그런 식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그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예를 들면 호텔신라라든가 면세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쪽을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안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면세점 업체도 최근에 보고서 보면 이거 보고서 나온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못 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면세점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죠. 당연히 어려운데 면세점 회사 주가들이 요새 나쁘진 않아요, 사실상.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일단 그 임대료를 감면해 줬어요. 그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 임대료가 신세계가 1년에 4천억씩 낸대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전엔 그렇게 돈을 버니까 상관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아예 돈을 못 버니까 그 4천억 적자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천공항도 그걸 아니까 이제 감면을 해줘요. 매출액에 비례해서 이제 내기로 해요. 고정비가 아니에요. 옛날에 고정비로 무조건 4천억 넣어. 호텔신라 3천억. 이랬는데 야 너네 이제 힘든 거 내가 아니까 매출액 이 정도 나오면 이 정도만 가져갈게. 그러면 이게 1년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매출 수준에서 300억만 내면 된대요. 10분의 1. 이거를 2021년까지 정부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일단은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임대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약간 따이공들이 그거잖아요. 이제 대규모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물건을 왕창 면세점 같은 데 사가지고 중국에다 내다 파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따이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분들이 예전에 이제 이 코로나 터졌을 때 한국에 사실 오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한국의 시내 면세점 같은데 이런 데서 물건들을 또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액이 조금씩은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최악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대규모 일반 관광객이 와서 인천공항에서 사는 거는 기대는 못하지만 그래도 따이공들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을 해주니까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호텔신라나 신세계 보면 주가도 조금씩 반등하지만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저는 이게 이렇게 왜 안 좋은 업종 목표 주가를 올리지? 되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쪽도 최악은 지나는 가는구나. 그럼 최악은 지나갔다는 얘기는 한번 사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서 언제 팔 건지를 고민은 항상 하고 있어요. 타이밍은. 약간 타이밍 싸움이에요. 백신이 나오면 저는 분명히 백신 성공하면 당연히 이런 기업도 상한가 한 번씩은 나오겠죠. 그렇죠. 항공주도.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쪽에 대한 발을 담그는 것도 나쁜 투자. 이거를 뭐 내가 내 원금의 뭐 50%가 아니라 10에서 5% 가볍게. 약간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도 사실 크게 빠질 건 없어요. 그치. 저점을 좀 어느 정도 찍었다.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없으니까 이미. 근데 이런 것들을 투자하실 때 반드시 내가 언제 탈출할지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짧게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좋아지는 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는 가격을 보지 마시고 그 기업의 가치,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맞을 때는 계속 그냥 들고 가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가치주나 성장이 꺾인 기업들은 트레이딩입니다. 내가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언제 사느냐. 그것만 좀 잘 구분해서 일단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마디로 사야 될 섹터와 사지 말아야 될 섹터를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지금 어떻게 보세요?